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 화성 18형이라고 북한 매체가 확인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일제히 강한 비판과 함께 국제사회에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수수료를 중복 부과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고객 승인 없이 신용카드를 개설하는 등의 부정행위로 2억 5천만 달러의 벌금과 배상액을 물기로 했습니다. 테네시주의 한 병원에서 환자가 의사를 총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계획범죄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얼바인 경찰이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2차례에 걸쳐 수천 달러에 달하는 타인의 소포를 훔친 아시안 여성을 수배했습니다. 오늘 새벽 LA 다운타운에서 강도 용의자들이 탈취한 차량으로 마리아나 업소로 돌진해 물품을 털어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이라고 북한 매체가 확인했습니다. 보도에 최혜림 기자입니다. 북한 기관지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8형을 어제 시험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이 최대 정점 고도 6,648km까지 상승해 거리 1,001km를 74분 51초간 비행하다 동해 공해상 목표 지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체들은 미사일이 발사되는 장면이 담긴 사진들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화성 18형을 시험 발사한 것은 지난 4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화성 18형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현지에서 시험 발사를 직접 시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부질없는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자인하고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 공세를 연속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확언했다고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매체들은 이번 발사를 두고 핵전쟁의 참화로부터 우리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고 적대 세력의 군사적 준동을 철저히 억제하기 위한 정당방위권 강화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화성 18형 시험 발사가 전략 핵무력을 고도화하는 데 목적을 둔 필수적 공정이라며 흔들림 없는 압도적 대응 의지와 물리적 힘의 실체를 보여주고 반공화국 군사적 선택의 위험성과 무모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한 경고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백악관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애덤 호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국가안보팀이 동맹과 함께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실제 토니 블링컨 장관이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이 열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찾아 북한의 도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ecretary Blinken will see a number of those allies and partners while at the ASEAN summit the next several days. 유엔 사무총장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 준수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을 방문 중인 국민의힘 대표단은 미 하원의 지한파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한미동맹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지구촌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국민의힘은 현지 시각 12일 오후 백악관에서 커트 캠벨 미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방미 대표단을 상대로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한 브리핑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이번 ICBM이 그 어느 때보다 고도가 높았고 비행 시간도 길었다며 고체 연료를 사용했다면 북한 전역에서 언제든 발사할 수 있는 점 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지난달 국내 소비자 물가가 1년 전에 비해 3% 올라 2년 3개월 만에 최소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한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는 1년 전에 비해 3%가 올라 2021년 3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소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6월 9%대까지 치솟았던 물가 상승률이 12달째 둔화세를 이어간 끝에 3%로 내려온 겁니다. 5월 상승률이 4%였던 걸 감안하면 둔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4.8%가 올랐는데 2021년 10월 이후 최소 상승폭인데다가 전문가 예상치도 밑돌았습니다. I think consumers might be breathing something akin to a sigh of relief because the worst of inflation behind. So this isn't a much better place. 지난달 물가 성적이 예상보다 좋았다고는 하지만 연방준비제도가 2주 후에 열릴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다시 올릴 거라는 전망이 현재로선 우세합니다. 연준이 주시하는 지표인 근원 물가가 여전히 목표치 2%보다 2배 이상 높고 오름세로 전환된 에너지 가격이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서입니다. 탄탄한 고용시장 덕에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진 것도 불안 요인입니다.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으로 자칫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수도 있습니다. Wages have proven sticky in that 4 to 5% range. The labor market has remained resilient and fairly tight. And so the Fed is not going to be swayed, in my opinion, by even if headline inflation were to print below 3%. 연준이 이달에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미국 기준금리는 최고 5.5%가 되는데 여기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끝낼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긴축을 종료한다고 하더라도 이 높은 금리를 언제까지 유지하느냐도 또 다른 관건이 될 텐데 올린 속도만큼 빠르게 내리지는 못할 겁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수년간 고객들을 속인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연방당국과 고객들에게 거액의 배상을 지불하게 됐습니다. KBTV 강정민 기자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국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기만적 영업 관행으로 수십만 명의 고객에게 피해를 줬다며 1억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9천억 달러는 금융소비자보호국에 나머지 6천억 달러는 통화감독청에 각각 내야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본사를 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피해 고객들에게 총 1억 달러가 넘는 돈을 직접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중 2,300만 달러는 이미 지급했으며 나머지 8천만 달러를 추가로 배상할 예정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국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건당 35달러의 마이너스 통장 거래 수수료를 중복으로 여러 번 부과해 수백만 달러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불법으로 취득한 고객들의 신용보고서를 이용해 해당 고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이들 명의로 신용카드 계좌를 다수 개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은행 직원들이 인센티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이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신용카드 고객들이 받아야 할 포인트나 현금 리워드를 은행 측이 부당하게 거부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6년 4위 대형은행 웰스파르고의 유령 계좌 스캔들 이후 연방당국은 대형은행들의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웰스파르고는 지난해 12월 고객들에게 불법 수수료를 부과하고 금리를 과도하게 책정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소비자보호국으로부터 17억 달러의 역대 최고액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환자가 의사를 총격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계획범죄로 보고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테네시주 멤피스의 콜리어빌에 위치한 캠벨 클리닉 진료실에서 정형외과 전문의 43살 벤자민 모크 박사가 환자가 쏜 총에 맞아 숨졌다고 지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멤피스 주민인 29살 레리 피킨스라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병원 환자로 사건 발생 몇 시간 전부터 병원에 머문 것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총격이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병원에는 직원들과 다른 환자도 있었지만 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들은 용의자 피킨스가 며칠 전부터 모크 박사를 위협했다고 말했습니다. 희생된 모크 박사는 부인과 어린 두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크 박사는 지난주 멤피스 매거진에 실린 올해 멤피스 지역 최고의 의사 목록에 이름을 올린 의사로 환자 700여 명으로부터 별점 5개 만점에 4.9점을 받은 의사였습니다. 용의자 피킨스는 범행 5분 만에 경찰에 체포돼 1급 살인과 가중폭행 혐의로 기소됐고 보석금 120만 달러를 책정받고 수감됐습니다. 좁은 수로인 세인트루이스 북서쪽에 위치한 콜드워터 크릭은 그림처럼 예쁘지만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방정부 조사 결과 콜드워터 크릭 14마일 수로와 인근 지역이 핵 폐기물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핵폭탄 개발 프로그램인 맨하탄 프로젝트 당시 세인트루이스에선 핵폭탄 생산과 원자력 폐기물을 저장했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수로가 방사능에 노출된 줄은 전혀 몰랐다며 수로의 독성 유출에 대한 경고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연방보건조사관들은 어린 시절 수로에서 놀던 일부 사람들의 암 위험이 증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콜드워터 크릭 방사능 오염 제거가 2038년이나 돼야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3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위험을 알리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비영리 단체들과 함께 대응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얼바인 페덱스 매장에서 소포를 훔쳐 달아난 아시안 여성에 대해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얼바인 경찰국은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수천 달러 상당의 귀중품이 들어있는 타인의 소포를 2차례 훔친 아시안 여성을 수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매장으로 들어와 줄을 선 뒤 셀카를 찍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고 타인의 소포를 마치 자신의 소포처럼 당당하게 들고 매장을 떠났습니다. 이 여성이 훔쳐간 소포에는 모두 값비싼 귀금속들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피해액은 7,000달러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흰색 벤츠 SUV를 타고 도주했으며 비슷한 여성을 발견할 경우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절도 차량으로 마리화나 업소로 돌진한 뒤 물품을 털어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업소 내부에서 견인돼 빠져나오는 차량. 오늘 새벽 강도들이 탈취한 차량입니다. 강도들은 현장에서 반마일 떨어진 곳에서 차량을 탈취하고 운전자를 트렁크에 강제로 태운 뒤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피해 운전자가 트렁크에 타고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후진해 업소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업소는 불법 마리아나 재배가 이뤄지던 곳으로 강도들은 불법 거래를 통해 쌓아놓은 현금과 마리아나들을 노렸습니다. 이들은 범행 직후 차와 피해 운전자를 버려놓고 다른 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풀려난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현장에 있던 경비원과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범인들이 최소 4명에서 6명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구간에 대형 버스 그레이하운드와 트레일러가 충돌했습니다. 버스는 전면부와 오른쪽 옆 지붕이 뜯겨나갔습니다. 이번 사고로 탑승객 30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1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는 오늘 새벽 버스가 휴게소에 들르기 위해 고속도로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갓길에 세워져 있던 대형 트레일러와 트랙터 3대를 잇따라 들이받으며 일어났습니다. 사고 버스는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탑승객 30명을 태우고 미주리 세인트루이스로 향하던 중이었으며 사망자와 부상자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지난 주말 주택 12채가 무너진 팔로스 버디스 인근 지역에 결국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팔로스 버디스 인근 롤링힐스 에스테이트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된 것은 집안 침하 현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자리한 주택들은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절벽 부근까지 이동하고 있고 피해를 입은 12채의 주택은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나머지 주택 16채의 상태도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들 주택에 머물고 있는 주민들이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습니다. 집안 침하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내린 폭우가 집안을 약하게 만들었고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터널 공사도 집안을 더욱 약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제21차 세계 한상대회가 오는 10월 개막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의 개막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이 오늘 LA에서 열렸습니다. 오는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오렌지 카운티 애너하임에서 열리는 제21차 세계 한상대회에는 3,000명 이상의 국내외 기업인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역 참관자는 5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회 개최지인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의 지리적인 강점을 설명하면서 한미 기업 간 교류가 확대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인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성공적인 대회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교포 기업들이 참여를 많이 해주셔야 한국에 있는 기업들과 우리 동포 기업들이 함께 이 한상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졌다라는 역사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동포 기업들, 우리 교포 성공하는 기업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1차 세계 한상대회는 환경기술과 데이터 산업, 무역과 운송 서비스, 의료와 뷰티,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열릴 예정입니다. 행사에는 기업 부스들이 자리하고 한미 무역 발전을 위한 세미나와 투자 포럼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최 측은 한미동맹 70주년과 미주이민 120주년을 맞아 제21차 세계 한상대회를 성공으로 이끌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습니다. 뉴저지 주지사가 주의회를 통과한 처방약 가격 부담 완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저지주 처방약 부담금 완화 법안은 가장 대중적인 응급치료제로 꼽히는 인슐린, 에피펜, 천식호흡기 등에 대한 환자 부담금을 낮추는 것이 골자입니다. 가격 상한이 실제 시행되는 것은 2025년부터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정부가 규제하는 건강보험이나 공무원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30일치 기준 인슐린 가격은 환자 부담금이 $35를 넘을 수 없고 알러지 응급처치를 위한 에피펜은 $25 미만, 천식호흡기는 $50 미만으로 환자 부담금 상한선이 정해지는 식으로 해당 처방약 가격에 대한 월별 상한선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 이번 법안은 제조업체와 처방약 가격을 협상하는 중개자인 약국 혜택 관리자 통제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약국 혜택 관리자와 의약품 도매 유통업체, 건강보험사, 의약품 제조사는 가격 책정 활동을 주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주정부는 의약품 가격 책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연간 보고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머피 주지사는 법안 서명 직전 노년층과 근로자 가정은 필수 의약품 가격 상승에 좌절해왔다며 주민 4명 중 1명은 약 복용을 건너뛰거나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는 금요일 저녁 국민의힘 동포정책 간담회가 LA에서 개최됩니다. 국민의힘 LA 재외동포위원회는 오는 금요일 저녁 6시 LA 한인타운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김기현 당대표 초청 동포정책 간담회가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미 외교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으며 간담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당원 16명이 참석한다고 전했습니다. 행사장 입장에는 정장 착용이 요구되며 참석자 1명당 $30의 식사비를 내야 합니다. 주최 측은 무료로 식사를 제공할 경우 향후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식사비가 청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를 주축으로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 이재영 국제위원장 등 재외동포 정책을 담당하는 당내 핵심 인물로 구성된 이번 방미단은 LA 방문 전 워싱턴 DC와 뉴욕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뉴욕주가 공립대 캠퍼스 내에서 벌어지는 혐오 범죄의 빈도와 심각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법안을 시행합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뉴욕 주립대를 포함한 뉴욕주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대학은 캠퍼스 내 혐오 범죄 현황을 온라인으로 조사하고 이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은 전 미에서 유대인이 가장 많은 주로 반유대주의 범죄가 최근 몇 년 사이 2배로 증가했다고 우려를 표하며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 평균 33시간마다 한 건씩 유대주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심각성을 전했습니다. 법안은 지난해 9월 퀸즈 칼리지 정문에서 확성기를 통한 반유대주의 및 인종 혐오 등의 언어 폭력이 이어진 사건 이후 퀸즈를 지역구로 둔 토비엔 스타비스키 주 상원의원과 다니엘 로센탈 주 하원의원에 의해 발의됐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각 대학 자문위원회는 캠퍼스 내 편견 및 증오범죄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발표해야 하며 이를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통계 절차, 결과 보고 등을 시행해야 합니다. 뉴욕주에 따르면 지난해 보고된 증오범죄 사례는 총 947건으로 전년에 비해 20%가 상승했으며 지난 5년 중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경이 올해 초 밝힌 2022년 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뉴욕시 전역에서 발생한 종류별 증오범죄로 유대인 대상의 증오범죄가 293건으로 1위를 나타냈으며 성적 취향에 대한 증오범죄가 97건으로 뒤를 이었고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는 82건으로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 반인종 혐오 비용리 단체 ADR이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3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 52%가 지난 1년 동안 온라인상에서 인종 혐오 발언을 듣거나 이와 관련한 언어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